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신예지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문민지 그리고 설리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제 회복력 기대를 반영해서 2026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혼재된 평가를 내리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어진 AI 거품론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차 시장까지 타격을 받는 걸까요? 오늘도 다양한 미증시 이슈와 흐름,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점은 거의 확실해졌지만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내년에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하면서 오늘 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특히 전일장에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근접했던 S&P 500 지수였는데 오늘 빅테크 기업별로도 주가가 엇갈리면서 지수가 요동친 모습 볼 수 있고요.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우려하면서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이 점도 오늘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우지수는 0.45%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4%, S&P 500 지수는 0.35%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업종별 흐름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기술업종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뚜렷했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기술주 전반의 하락 압력을 일부 완화했고 브로드컴 역시 기대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형 기술주 가운데 비교적 강한 모습 유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술 섹터 내에서도 알파벳은 조정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영향이 이어지며 낙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미 소비자 업종 전체가 약해졌고 아마존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소비 관련 종목 전반의 투자 심리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업종 또한 주요 종목들의 부진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진 점이 전반적인 시장 약세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등 경기 민감 업종도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 금리 상승과 FOMC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이들 업종에서는 매수세가 뚜렷하게 유입되지 않았고 종목별로도 상승보다 조정 흐름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업종 같은 방어 성격의 업종은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된 종목들이 비교적 많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오늘 기술주는 일부 대형주가 버텼지만 소비, 커뮤니케이션, 경기 민감 업종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FOMC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 기대감 덕분에 최근 위험자산과 증시 일부가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 내부에서는 경계감도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일부 장기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 연준이 인하폭을 줄이거나 향후 인상재개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즉 지감은 인하 기대와 인하 후 시점의 정책 불확실성 사이에서 시장 심리가 오락가락하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흐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앞둔 기회에 주목하되 인하 이후 나올 연준의 메시지와 함께 체크해야 할 매우 민감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8일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조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의 끝에 새로운 평화 제안 문서를 준비 중이며 이 청사진을 조만간 유럽 동맹국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는 곧 전선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신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단순한 평화 쪽으로만 흐르질 않은 가능성도 큰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핵심이고 일부 유럽국 내에서는 미국 중심의 해결안에 대해 유보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개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은 이전 휴전에 합의한 바 있었지만 이 휴정이 깨지며 새 공습과 군사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경 주변 지역에서는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고 군사 민간 이동이 급증하면서 지역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급작스러운 지정학 리스크는 동남아 전체, 나아가 아시아 시장의 투자 심리와 경제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남아는 여러 국가에 걸친 공급망과 무역 네트워크가 얽혀 있어서 이번 충돌이 장기화되면 물류 지원과 투자 위축, 관광 감소, 지원 가격 변동 등 다각도의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 이슈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위험 요인 리스팅에 포함해야 할 주요 변수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산업과 경제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포럼 소식인데요. 지난주 뉴욕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컨퍼런스 로이터 넥스트 2025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 CEO, 정부 고위 인사, 기술 금융 리더들이 참석해 다가오는 2026년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망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강조된 키워드는 AI 전환, 자원 안보, 공급망 재편, 그리고 에너지 변화였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광물 정제기업 대표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핵심 광물 개발과 정제 능력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공급망 중심 측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술 기업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데이터 센터 확충, 전력 공급, 반도체 수요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AI 자원,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2026년 글로벌 시장을 이끌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 또한 나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전기차와 성장주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는데요. 미국 내외 여러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향후 수요 둔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는 고평가된 주가 수준과 함께 향후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기관이 테슬라의 성장 기대를 낮추며 목표 주가를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이는 곧바로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반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배경으로는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단순히 테슬라만이 아니라 배터리와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까지 투자 심리에 위축하는 동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성장과 기대, 고평가와 급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성과와 리스크,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시장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유가 흐름이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독 지정학 리스크와 오펙 플러스의 정책 병화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중동, 특히 이라크에서 최근 유전 폐쇄가 보고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량에 즉각적인 타격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원유 공급 불안과 함께 국제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오펙 플러스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시장 구조 변화를 감안해 전통적 생산 조절 방식 대신 각 회원국의 생산 능력을 평가해 생산 쿼터를 재편하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이전처럼 단순 감산이 아니라 각국의 공급 능력과 지속 가능 생산량에 기반한 공급 조절 방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흐름이 겹치며 유가의 급등락과 불확실성, 글로벌 인플레 충격이라는 복합 리스크가 전 세계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주와 원자재주, 자원 관력 주식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유가 급등은 증시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산업이 원자재와 운송, 에너지 비용 변화에 민감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의존 산업, 수익성 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는 분석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며칠은 글로벌 시장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점인데요. 숫자보다 메시지를, 오늘보다 다음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테슬라가 4% 가까이 빠지면서 말씀 주신 대로 한동안 이어지는 테슬라의 하락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둔화는 최근 트럼프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의 50% 정도를 전기차로 채우지 않게 되면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는 시점,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 이슈 시간입니다. 문민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모 이슈로 이 글로벌 IT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이 결국에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틱톡 금지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틱톡이 매각에 응하지 않으면요,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과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상원에 최근에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이죠. 바이트댄스에 대해 1년 안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틱톡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이용자 정보를 넘길 수 없다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그 국내 움직임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틱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예고했고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특히 10대에서 20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앱 교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중국산 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틱톡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왜 특정 기업만 차별하느냐,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틱톡 금지 과정이 실제로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젊은 층은 이미 VPN을 통해서 지역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규제를 했을 때도 VPN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 차원의 소송 전 양국 정치적 갈등까지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틱톡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SNS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술과 경제 그리고 정치가 얽힌 글로벌 정세의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분석입니다. 향후 이 정책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 이슈였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틱톡 관련 이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는데요. 미국이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틱토커가 사라지는 것인지 그 자리는 누가 대체하는 것인지 주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승현 아나운서가 오늘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 가져오셨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의 복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재편하는 절차가 본격화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먼저 본관, 영빈관을 포함한 주요 건물의 시설 점검과 환경 정비,
통신 보안 설비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난달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외교 관련 보고 체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사용할 상황실과 통신망 구축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어 이달 들어서는 지원부서와 직원 식당, 회의실 등 실무 공간의 이전 작업이 단계적으로 시작됐고 브리핑룸과 기자실 역시 춘추관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최종 배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전체 업무 동의 이전을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아 대통령 직무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주소 이전을 넘어 국정 컨트롤 타워의 동선을 재정비하고 청와대의 기존 인프라를 다시 국정 운영 핵심 터전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고 의사결정 공간은 다시 청와대 중심 체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일본 혼슈 북동부 해역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일본 동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각 활동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린 사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54km,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했지만 진동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에서는 진도 6강이 관측됐고 서 있기 어려운 수준의 격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집안의 가구가 넘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 쏟아질 정도로 매우 강한 진동인데요. 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아오모리, 이와테,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고지대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일부 지역 항구에서는 40에서 70cm의 실제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기상청은 더 큰 쓰나미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해수면 변동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최소 13명으로 집계됐고요. 지붕 붕괴, 유리 파손 등 건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한 채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진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철도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중단되며 교통 혼잡이 발생되었고 아오모리 공항 역시 활주로 점검을 위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두고 동북지방 해역은 태평양판과 오호츠크판이 충돌하는 활발한 지진대에 놓여 있어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며칠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명피해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소식과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청와대 이전 소식과 일본 북동부의 강진 소식이 이슈였는데요. 이어서 문민지 아나운서가 가져온 뉴스 전해주시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고속철도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해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구분 없이 열차를 결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따로 분리되어 있는 예발매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앱으로 양쪽 모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8일 저녁 6시 반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한 도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허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정황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수서역에서도 KTX를 탈 수가 있다니 표 예매가 더 쉬워질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장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국내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겨울이면 군고구마, 어묵 등 맛있는 간식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겨울이 되면 유독 이 간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달콤하고 쫀득한 곶감인데요. 이 곶감을 더욱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 논산양촌 곶감축제입니다. 네, 곶감축제 소개에 앞서서 왜 논산양촌이 곶감으로 유명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곶감의 매력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유독 논산의 양촌이 왜 곶감으로부터 유명할까요? 양촌면은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산바람이 잘 불어서 곶감을 건조하기가 매우 적합합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단감은 겨울 동안 정성 들여서 건조해 오게 되는데요. 쫀득한 식감과 또 높은 당도를 가진 양촌 곶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겨울이 되면 꼭 한 상자를 구매해야 될 만큼 명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과 품질이 확실한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산 곶감의 매력을 제대로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바로 양산 곶감 축제입니다. 그럼 축제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해는 특히 곶감과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으로 아주 특별하게 즐길 거리가 다채롭게 운영이 되는데요. 운영 기간은 딱 3일입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양촌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도 매우 쉽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양촌리 체육공원 또는 농산양촌 곶감축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놓치면 후회하는 핵심 프로그램 3가지 중 첫 번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 판매와 문화예술, 체험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크리스마스 컨셉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홍보 판매 행사입니다. 청정 양촌 곶감 홍보 판매장에서는 20여 곶감 농가들이 참여해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양촌 곶감을 직거래로 매우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곶감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 간식용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부드러운 단 건실을 추천드리고요. 선물 세트로는 아무래도 보관성이 좋은 건실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선물 세트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픈 시간대 방문이 필수입니다. 또 이 곶감 박스 무게가 은근 좀 나가다 보니까 에코백을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프로그램, 바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크리스마스 감성 가득한 캐롤 공연과 양촌면 주민예술 동아리, 그리고 지역예술인 초청 공연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수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여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프로그램인데요. 12일에는 박서진님, 홍서연님 공연이, 13일에는 아르티스 AM 뮤지컬팀 DJ 양철원님, 14일에는 이세병님, 개그맨 상호 상민님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축제도 함께 즐기시면서 더욱더 재미있는 공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프로그램, 바로 가족 단위 체험 행사입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곶감을 맞추거나 찾는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감 따기, 곶감 깎기, 미니 곶감 트리를 직접 제작해보는 이색 체험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니까요. 가족 단위로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꼭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방문 꿀팁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3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열리는 축제인 만큼 꿀팁을 챙겨가시면 조금 더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여유로운 시간대 방문을 원하신다면 첫날인 금요일 오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부터 4시까지는 가장 혼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피하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와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방문해서 점심을 드시고요. 그리고 체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연 위주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길은 아무래도 평탄한 편이라서 유모차 같은 것도 이동하시기에도 용이합니다. 체험 부스 같은 경우는 줄이 좀 빨리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먼저 체험 참여를 하신 후에 포토존으로 이동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포토존 같은 경우는 해지기 전에 황금 시간대에 촬영을 하시면 인생 사진을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딱 3일 동안만 열리는 양산 곶감 축제, 양촌 곶감 축제. 네, 가족 단위로 나들이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설림 아나운서가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네, 12월 9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우리 시장 조금 경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수부터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0.27% 하락하면서 4,144.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0.38% 상승하면서 931.3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기관 홀로 494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홀로 2,310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583억 원, 기관 1,228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 엔비디아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많이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1위에서 5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9%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음은 6위에서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에서 10위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들이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6.26%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5.08% 상승하면서 18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3.0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들이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그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테마의 강세에 힘입어서 삼천당 제약이 9.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설림 아나운서가 잘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미증시, 국내 증시 내림세인 와중에 코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반도체 장비 업체죠. STI 소개하겠습니다. STI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전에 중국 합자법인 노바테크 세미컨덕터, NTS와 약 978억 원 규모의 전력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올해 들어 발표된 단일 계약 가운데에서도 큰 규모에 속합니다. 이번 장비는 STI가 지난 6월 18일 출자를 밝힌 중국 합자법인 NTS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합자법인은 중국 TCOT와 함께 설립된 곳으로 전기차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용 방열기판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디올투자증권은 이번 수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STI를 소부장 최선 호주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 38,000원에서 43,000선으로 상향했습니다. 디올투자증권 고영민 연구원은 이번 계약이 전력 반도체 신규 공정정비 시장의 첫 진입이라며 향후 글로벌 주요 고객사로 확대될 수 있는 레퍼런스 확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TI 시가는 26,750으로 출발했고 장중 한때 고가는 3만 선 찍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종가 8% 넘게 상승해 29,000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장비주인 STI가 중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재 소식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소개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이 LCC 3사를 진에어로 통합하면서 한진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진칼이 4% 넘는 강세를 보인 건데요. 한진그룹 산하 저비용 항공사인 세계사,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2027년 1분기 내 진에어로 통합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에어부산이나 진에어도 에어부산은 4%대, 진에어는 1.1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에어는 전일 공시를 통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통합 계획에 따라 한진그룹 산하 LCC 3개사는 통합법인을 출범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모 회사의 합병 일정과 연계해서 2027년 1분기 내 통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항공업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산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그리고 에어부산이 통합을 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FCC 종목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합병의 대상이 된 LCC 항공사 위주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어부산이 0.42% 빠졌고 제주항공이 0.55%, 그리고 진에어가 0.5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한진칼과 관련해 한 주 전에 이런 소식도 있었죠. 바로 후반그룹이 LS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최소 2천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서 후반이 18%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에어부산의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통합 계획에 의거해 한진그룹 산하가 통합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항공 재편 수혜주로 당분간 항공주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병을 위해서 손님 수 대비 무리한 운항이 재개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괌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의 공급석을 2019년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급석 유지 의무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에 최고가인 11만 2,700원을 찍으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문민지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이 오늘 신규 파이프라인 기대감과 함께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금일 장중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약 개발 관련 이슈가 시장에 재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최근 계속해서 연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 26%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약품은 최근 뇌신경계 질환 치료제, 그리고 안과 치료제, 기능성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관심을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임상 단계가 진입하거나 관련 기술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연내 주요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약품이 단순 OTC 의약품 기업을 넘어서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비용 구조 효율화와 함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런 점이 강세 흐름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약품 차트 추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박스권 속에 갇혀 있다가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와주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가 6,790원 대비 이 고가권 8,290원을 형성하면서 종가는 6,9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일 변동성이 컸던 만큼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변동성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를 썼지만 변동성에는 유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어서 현대약품에 이어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주가가 상장 폐지를 앞두고 19%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전일 대비 19% 하락한 15,01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무려 25%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는 2026년 1월 7일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바로 모 회사인 코오롱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100% 자회사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예정일에 따라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전년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고 신차나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기업의 펀더멘털은 뒷받침되는 기업으로 파악됩니다. 주로 수입차 판매와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BMW나 미니 같은 브랜드의 딜러 사업을 맡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코오롱은 앞서 지난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인 바 있고요. 당시 공개 매수가는 보통주 기준 주당 4,000원이었습니다. 한편 상장 폐지 절차를 앞두고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 26일에는 상장 폐지 테마를 노린 단기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공개 매수가인 4,000원에 5배가 넘는 22,500원에도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어제 최고가인 18,480원을 찍은 것에 반해 오늘 종가는 29.97% 밀린 1,84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코스닥에 오늘 입성한 첫 영국 기업이죠. 테라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테라뷰는 상장 첫날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9일 장 초반 주가는 공모가의 약 1.8배 수준까지 급등하며 기술 중심 성장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5,50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8,000원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더블 구간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29,000주를 넘었고 코스닥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높은 시장 관심이 확인된 바인데요.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기반 초정밀 측정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본사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합니다. 테라헤르츠는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고주파 전자기파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의 비파괴 검사 솔루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테라뷰는 영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 테라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모가 8,000원의 2배죠. 더블로 종가 16,000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렇듯 테라뷰는 등락률 100%로 상승률 1위로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한 영국 기업 테라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도체와 제약, 그리고 상장주와 항공주로 오늘 특징적인 테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자 이슈가 되는 특징주 보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민지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한눈에 파악해보는 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커피와 빵, 그리고 치킨과 국밥과 같은 밀접도가 높은 메뉴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입니다. 밀과 설탕, 유제품 등의 수입 식재료 가격이 연초 대비 10%에서 20%가량 올라 제빵과 제과, 치킨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요. 개인들의 식당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그리고 포장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고정비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며 버티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올해 말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가격 인상안을 적용하고 있고 대다수 브랜드는 내년 초 메뉴 조정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지만 외식 물가는 2025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계의 지출 구조를 세분화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과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럴듯한 가짜 물건 사진을 올리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고가 전기 제품, 명품 가방, 콘서트 티켓과 수요가 높은 품목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 판매자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없는 제품을 AI로 그럴듯하게 생성해 게시한 뒤에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문제는 그 사진들이 실제 촬영된 것처럼 자연스럽다라는 점입니다. 일부 피해자는 직접 촬영한 것 같아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을 정도입니다. 경찰은 일정 패턴의 합성 흔적, 그리고 비정상적인 매끈한 표현, 배경과 왜곡 등의 AI 이미지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트렌드 이슈를 마칩니다. 네, 물가가 정말 걱정인데요. 이 와중에 중고거래를 할 시에 AI로 만들어진 중고거래 사기 사진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증권사에서 발행한 투자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를 브리핑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증시 보시면 방산 섹터 얘기 정말 많이 언급되죠. 전쟁과 지정학 이슈가 길어지면서 방산은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 성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분석을 바탕으로 K방산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정리한 2026년 방산업 키워드는 수요다 변화, 미사일 요격 체계 교체,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수출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군은 LIG 넥스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별 실적 개선 속도와 수출 모멘텀이 다른 만큼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LIG 넥스원이죠. 2026년 방산 수요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분야는 요격 미사일 체계 교체인데요.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노후 무기 체계를 한꺼번에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력이 가격 대비 효율이 아닌 대체제가 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요격 시스템, 단중거리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이 세 분야에서 이미 확실한 수출 실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이 기업이 토픽으로 뽑힌 이유는 명확한데요. 수주 흐름의 가시성이 가장 높고 이미 확보한 물량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간 실적 레벨이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 업종 내에서 가장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K고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기존 고객국의 추가 도입 가능성은 물론 신규 국가로의 확대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기 엔진 사업과 우주 사업으로도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 여러 갈래로 펼쳐진 성장 동력,
그리고 우주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실적 상향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KAI입니다. 팬데믹 이후 항공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훈련기 소형 전투기 또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모델이 바로 FA-50입니다. FA-50은 동남아 동유럽 시장에서 이미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인정받았고 내년 이후 추가 수출 가능성도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KAI는 급등보다는 꾸준한 성장 구조가 돋보이는 기업이죠. 항공기 조립 생산 기술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 기반 역시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방산 우주항공업 쪽은 단기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으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투자 리포트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하실 텐데요. 어떻게 한 줄 평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 약세 마감한 모습 보였잖아요. 저는 응원하고 싶은데요. 국내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지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이어서 문민지 아나운서가 한 줄 평 해주시겠는데요. 네. 저도 국내 증시가 그래도 전일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래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요새 전쟁이 참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도 갈등을 계속하고 있죠. 참 걱정되는 국제 정세인 것 같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전쟁 멈춰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미증시부터 이슈가 되었던 국내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증시의 흐름들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